저도 인사를 다시 해야겠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판기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김판기입니다. 인사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테이프 듣는 사람도 있겠네. 지하철, 버스에서 테이프를 열심히 듣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판기고요. 저희 교재는 정병열저 경제학 연습 제3판이에요.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개관하고 시작할 건데, 혹시 2판 교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2판 교재로도 듣는데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문제 생기시면 저한테 좀 말씀하시고요. 먼저 지금 객관식 경제학 시험이 대한민국에 경제학 시험이 회계사 시험, 그 다음에 일부 세무사 시험, 이쪽은 재정학 쪽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시험, 보험계리사 시험, 공사 입시,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 또 뭐가 있나요? 증권분석사 이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사시, 행시, 외시 등등의 고시에 객관식 경제학 시험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PSAT로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없어져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국내에서 제일 어려운 경제학 시험은 회계사 시험이 될 것 같고요. 알고 있다시피 우리 강의는 회계사 시험을 대비해서 1차 객관식 경제학을 대비하는 강의예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 회계사 시험 말고 다른 거 준비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의 내부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융권 입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또 뭐 있습니까? 여기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보험계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 공사 입시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을 좀 좋게 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듣는 분도 계셨고, 또 한국은행에서 내부 승진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수 계셨고, 또 특이한 케이스도 좀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김포공항에서 관제사업에서 일하시는데 상관이 네덜란드 분이야. 근데 와서 자꾸 한국 경제에 대해서 묻더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어서 짜증나가지고 들으러 왔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거의 들으는 실강을 들으러 오셨는데 동영상으로 다 가봐있지, 그분은. 그런 분도 몇 분 계셨고, 또 특이한 케이스로는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하는데 앞에 굉장히 어린 학생이 이렇게 있길래, 너는 참 일찍 공부를 하는구나. 몇 학년이니? 했더니 3학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했더니 고3이야. 수시 합격하고 자기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회계사 공부 시작할 거니까 미리 하겠다. 그런 약간은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우리 강의의 1차적인 목표는 회계사 1차 객관식 경제학 시험을 목표로 하되, 가능하면 여러분들 요구에 좀 다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약간 좀 특이한 목적으로 적어도 회계사 시험 이외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좀 강사실로 저를 좀 찾아오셔서 저하고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지금 1차에 있는데 사신문항이고 다 알죠? 그 다음에 오지선다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시험제도 바뀌어서 시험 보려면 경제학 학점 3학점 이상 필요한 거 다 아시죠? 혹시 지금 아직 학점이 3학점 이상이 아직 이수가 다 안 되신 분들은 각종 독학사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강의 등등을 이용해서 학점을 다 좀 채우시기를 바래요. 경제학은 다 알다시피 개정 그런 거 잘 없습니다. 판례도 없고요. 기준이 변경됐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의 경제학 교재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최신 이론 이런 거 반영될 여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경제학 책이 개정되기도 하지. 근데 개정은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표지가 좀 좋게 이렇게 바뀌고 컬러가 좀 달라지거나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시험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최근 한 5년 내지 10년치의 기출문제만 본인이 다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다시 풀 수 있을 능력만 있으면
그건 뭐 고득점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고득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국내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 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꽈락 정도 넘기겠다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셨다가 예기치 못한 불이 한 방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뭐 한 7, 80점 이상 가능하면 한 90점 이상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서 고득점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기본적인 공부는 지금 아직 이제 내년 시험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기본 강의 저한테 들어오셨으니까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나면 본인이 한 1, 2회독 정도 공부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또는 뭐 문제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좀 약간 형성이 덜 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연말에 객관식 강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수강하시면 되고요. 본인은 뭐 굳이 객관식 강의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런 분들은 1회독 하시고 마무리하셔서 시험 보시면 되는데 혹시 시험 임박했는데 좀 아직도 채 정리가 안 끝나서 과락이 염려된다 뭐 그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에 일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최종 특강이 있는데 이건 하루짜리도 있고요. 또 이틀, 사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골라가지고 들으세요.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고 물론 시험 임박하면 전 과목 모의고사 꼭 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당연히 경제학 공부니까 이해가 위주가 되어야 될 텐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학 아니죠 이거. 우리 경제학 학문 하자는 게 아니라 객관식 경제학 시험에서 고득점 하자는 게 목표니까 아무래도 학문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지만 암기를 먼저 하고 사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더하기 암기가 우리 강의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주 4회잖아요. 주 2회. 주 2회에 4주고요. 거시까지 합쳐봤자 2달이니까 총 16회인데 총 16회. 교재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지금 미시교재만 해도 약 한 8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러면 거시하고 국제경제교재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0에서 1600페이지 정도 될 텐데 이걸 16회에 끝내야 되니까 회당 약 한 90에서 100페이지 정도의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습이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할 부분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메모를 하고 참고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게 하면 그건 독학이니까 독학.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읽어만 오세요. 그냥 읽어만. 내일 그냥 이런 거 하나보다 이해 잘 안 돼도 그냥 읽어만 오시면 돼요. 대략적인 토픽이 좀 머리에 남으면 수업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복습하면 뭐 완벽하죠. 근데 우리 다 알잖아. 예습도 하고 복습도 다 하고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치?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과목의 특성마다 다른데 내 생각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전 예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복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습을 하고 듣는 게 제 생각에는 제 강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예습을 안 하고 강의를 들었다. 물론 그래도 이해가 될 거야. 강의가 훌륭할 테니까. 근데 예습을 안 하고 수업을 들었다. 근데 일부 좀 미진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더라. 복습을 완벽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내 수업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야. 혼자 읽어서 이해가 다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부족한 채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수업 듣고 또 쌓이고 이게 반복돼요. 예습을 꼭 하시고 제 수업 들으시고 능력이 되시면 복습하시고 문제 푸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습을 꼭 해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가 있는데 우리 교재가 약간 객관식 위주로 쓰여져서 요약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이야기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충 교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충 교재, 경제학 보충 교재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시중에 유명한 교재들 많이 있죠. 뭐 맨큐의 경제학도 있고 그 다음에 삼인공저라는 책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객관식 경제학 시험은 원론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서를 봐서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보려면 미시하고 거시 기본서를 봐야 되는데 이게 또 각각 한 권씩이잖아. 이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아요. 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학교 이중고 교수님이 쓴 책이 가장 뭐 많이 팔리지만 그것 말고도 뭐 각 대학마다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고요. 거시 교재는 뭐 서울대학교 총장하신 정운찬 교수 교재를 위시해서 많은 뭐 교재, 또 맨큐의 거시 교재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권씩을 사가지고 같이 보는 것은 너무 좀 부담이 커요. 그리고 이 경제학이 2차에는 없고 1차에만 있는 과목이니까 경제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당연히 제가 여기에 아까 어디 갔어? 고득점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내내 경제학만 해가지고 고득점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최소한의 시간 투자해가지고 고득점 하는 게 목표니까 제 생각에는 필요하신 부분은 도서관이나 서점 가셔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읽으면 되지 굳이 기본서를 따로 구입해가지고 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런 정도의 여유는 없을 거라고 봐. 능력이 되시면 보충 교재 참조하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강의 충실히 들으시고 우리 교재 여러 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교재에서 채 다루고 있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재가 약 한 3년간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최근 기출문제가 반영이 안 돼 있고 최근에 시험 개량이 약간 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 그걸 제가 강의 필기하면서 서브노트로 이제 보충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 교재 그리고 제 서브노트 이렇게 딱 가지고 최종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재를 너무 넓히면 범위가 너무 커져서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첫째, 뭐 다 하는 얘기지. 결석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그렇죠. 2달 해봤자 16번인데 한 달에 8번 하는 기본 강의를 본인이 결석 없이 다 들을 만큼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다른 거 해, 다른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두과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 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석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결석하면 몇 페이지 빠지는 거야? 한 100페이지 빠지니까 그 다음에 오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 열심히 복습해봐도 못 따라가.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달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다음 달부터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달에는 미시 없고 거시 있으니까 2달을 기다려야 돼. 빠지지 마시고요. 혹시 피치 못하게 결석하시게 되면 저한테 동영상 열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보다는 실강이 좋은데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월화 저녁에 이루어지는 강의인데요. 제가 월화 강의 말고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 강의하고 똑같은 강의를 해요. 그런데 토일이 이번 주 토일이 아니고 지난주 토일이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틀 우리보다 진도가 빠르니까 혹시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날 결석할 것 같다. 그런 분은 이번 주 주말에 오셔가지고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꼭 보충하세요. 빠지시면 그만큼 손해니까. 됐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습 꼭 하시고요. 세 번째, 서브노트 한 권 간단한 거 준비하셔서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제가 필기해드리는 걸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여백에다가 쓰셔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다시 볼 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막 산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별도의 노트 한 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공부가 좀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공부해서 기억이 희미하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질문하신 건 안 잊어버리죠.
또 한국 사람들 질문하라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닐까, 뭔가 좀 하이 클래식한 이런 그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 가지는 분 계신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편하게 질문하시고요. 질문하는 방법은 뭐 수업 시간에 손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메모하셔서 여기다가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로 글을 보내셔도 되는데 제 메일 주소 하나 적어 드릴게요. 여기 제 메일 주소예요. 혹시 강의가 종강한 후에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실 거 문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간단하게 필요한 말씀 드렸고요. 교재펴겠습니다. 목차, 머릿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제1부의 제1장 경제학의 개요. 처음에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자, 경제가 뭡니까?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으로 경제의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아주 간단한 정의부터 해봐. 경제란 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기분 좋아지고, 그치? 그런 게 다 경제란 말이야.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기업은 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경제의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미를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해봅시다. 그렇다면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지.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가계라고 부르죠. 가계, 우리가 뭐야? 경제 행위를 하는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경제 주체란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행위 말고 기업이 물건도 만들어주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구매할 수 있으니까 기업도 경제 주체에 해당될 거야. 가게와 기업만 물건을 사고 파나?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공무원들, 복사용지에 복사하죠. 사무실에서 업무 보지, 볼펜 쓰고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사용해요. 그 물건들은 다 어디서 났어? 강제로 뺏어온 거 아니잖아. 돈 주고 구매했겠죠. 정부도 경제 행위를 하는 주체예요. 가끔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물건 사가기도 하지. 그치? 또 우리 국민들이 외국 물건을 사다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 부분도 경제 행위를 하는 주체가 돼요. 이것들이 다 경제 행위의 주체,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할 때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사고 파는 물건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제 객체다. 이렇게 부르는데, 경제 객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다 전부 경제 객체 아니야. 그치? 재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들, 재화라고 부르죠. 시장에서 돈 받고 거래하는 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건만 거래되는 거 아니지. 눈에 안 보이는 물건도 거래가 돼요. 저번 주인가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이뻐요? 미장원 가서 잘랐는데 제 단골 미용실이 있어요. 한 10년 된 단골.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제가 나오는데 나는 뭐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두고 나오는데 말이야. 돈을 달라 그러고 난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 나왔어. 내가 왜 줘? 미용 서비스라고 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 서비스, 경제 객체죠. 기타 여러 가지 자원들 모두 경제 객체가 될 거야. 결국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 객체들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 행위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는 어때? 끝이 없지. 끝이 없어.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물건들 얘기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지. 근데 그거 가지면 또 어때요? 더 좋은 물건 가지고 싶죠. 또 더 좋은 물건 가지면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경제 주체는 기본적인 속성이 무한하게 끝없는 욕망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경제 주체들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 또는 재화가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해. 그러니까 결국 경제 주체의 무한한 욕망과 경제 객체의 상대적인 희소성이 만나면 어떤 원칙이 생깁니까? 경제 주체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에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그걸 멋있는 말로 뭐라고 불러요? 희소성의 원칙 또는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답해 보세요. 욕망은 무한한데 물건은 부족하대.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잘 써야 되겠지. 멋있는 말로 아껴서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겠죠. 더 멋있는 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숙명이지. 만약에 우리가 모든 자원을 무한하게 가지고 있으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경제학이 생기는 거야. 결국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제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경제 문제는 뭡니까? 부족한 자원을 잘 써야 하는 문제죠. 바로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예요. 따라서 경제 문제란 합리적 선택의 문제이고, 더 좁게 얘기하면 경제 문제란 선택, 초이스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고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로 시장의 가격 기구를 가지고 해결해요. 사회주의에서는요, 국가의 중앙 계획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죠. 근데 우리가 봤잖아. 자본주의의 중앙계획기구 시스템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소련의 몰락으로부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봤어요. 뭐야?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서 배우게 되는 주류경제학의 모든 경제 문제 해결 방법은 뭐야? 시장 가격 기구죠. 예, 프라이스 메커니즘이야. 이걸로 해결한다 그 얘기야. 그 다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3대) 경제 문제를 언급했죠. 3대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뭐라고?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선택의 문제야.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야? 화세 문제죠. 부족한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 그 문제죠. 두 번째, 생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의 문제. 세 번째, 만든 물건을 누구에게 소비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즉 소득 분배의 문제죠. 포훔의 문제. 그리고 경제 3대 문제라고 불러요.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보면 돼. 근데 물론 오늘 뭐 우리 교재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3대 문제에 덧붙여서 주어진 자원을 언제 소비하고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즉 생산 시점의 문제까지를 포함시켜서 4대 문제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답해보세요. 만약에 경제 문제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답은 뭐야?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소비, 생산,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야? 한마디로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지. 이게 뭡니까? 경제 주체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이 경제 문제가 곧 뭐야? 합리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에 언제나 고려해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이 있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기회비용이란 뭡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또 경제학의 시작인데 기회비용이란 선택한 것의 가치를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 문제가 뭐라고?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야. 그러면 무엇인가를 선택했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을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기 위해서 만났잖아. 그러면 오늘 저녁 시간은 경제학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미 이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지. 그렇죠? 이 시간을 경제학 강의하기로 수업 듣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다른 거 할 수 있었잖아.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어때? 경제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나머지 다른 가능성은 다 포기해야 돼요. 결국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포기한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택한 것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로 선택한 것의 가치를 나타내면 돼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란 말이야. 기회비용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기회비용이란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 생각에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봅시다.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총 4시간이 소요된다. 자, 요 4시간, 여러분, 오늘 저녁 2006년도 모년 모월 모시 요 4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시간도 자원입니까? 그럼요. 시간만큼 소중한 자원이 없지. 그 상대적으로 희소한 부족한 자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무한정이 있으면 어때요? 공부를 천천히 하면 되지. 오늘 5분, 100년 뒤에 한 10분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4시간 동안의 시간을 경제학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 경제학 수업 듣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수강료. 그치? 수강료 비용 맞아요. 예. 그리고 교재를 구입했어요. 그것도 비용 맞아. 그럼 수강료하고 교재 말고 또 비용이 있을까? 엄청나게 많죠. 오시느라고 버스를 타고 왔다. 그럼 어때? 수업 안 들었으면 버스 탈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야? 예, 버스비도 기회비용이야. 그치? 비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원래 이 4시간 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했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을 잤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뭐 독서를 했을 것 같다. 세 번째, 나는 데이트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나는 아르바이트 갔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경제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잖아. 따라서 경제학 수업의 기회비용은 뭐야? 포기한 이것들의 가치란 말이야. 그런데 경제학 수업 안 들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아니지. 그치? 이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동시에 못하니까. 잠을 자면 나의 만족도가 한 50이다.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독서를 했으면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80이었을 것 같고, 데이트 했으면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90이었을 것 같아. 운동을 했으면 기분 좋아지는 정도가 한 85라고 할까? 아르바이트 한 85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나는 경제학 수업 듣지 않았다면 이 중에 하나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했겠어? 이건가?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학 수업의 기회비용은 뭐가 포함되는 거야? 데이트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뻔했던 90이란 만족도. 이거 포기된 거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 없는, 기회비용이 제로인 경제행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 제로인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기회비용은 존재해요.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강의 중에 제가 경제학 수업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고 이것의 비용은 어떻고 저것의 비용은 얼마냐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그 비용은 다 어떤 비용이야?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늘 같이 구별해 줘야 되는 비용이 있죠. 매몰 비용인데 매몰 비용은 뭔가 하면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죠.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어떤 게 있습니까? CGV에서 제가 재작년에 CGV 이거 들어봤어요? 골드 클래스 자랑하고 싶단 말이지. 내가 이거 갔어. 요즘에 얼마예요? 요즘에? 이게 왜 그거잖아. 넓은 이렇게 그 극장에 테이블 이렇게 몇 개 놓고 아주 좋은 1등석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영화 보는 거잖아. 내가 막 마치 선택된 것 같고 막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안 가봐서 한번 가봐요. 후회할 거야. 근데 요게 여러분 1인당 제가 갔을 때 25,000원이었어요. 영화 한 편에. 그러니까 그때 2명이 갔으니까 50,000원이었겠죠. 이걸 내고 제가 가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때 본 영화가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 이거 엊그저께 TV에서 하더라고. 내가 땀을 쳤어요, 땀을. 제가 톰 크루즈를 좋아해서 이걸 보러 갔어요. 50,000원 내고. 갔는데 영화 시작한 지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영화가 보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첫째 내가 톰 크루즈를 좋아했는데 30분 지나니까 톰 크루즈가 얼굴 다쳐가지고 말이야. 요상망측하게 이렇게 막 망가져가지고 막 나오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게다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영화가 원작이 따로 있는 영화였죠. 뭐야 원작이? 오픈 유 라이즈인가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영화를 봤거든. 그러니까 스토리가 뻔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가 보기 싫어졌어요. 후회했죠, 후회. 이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약 한 3시간 정도 했던 영화인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내가 후회하기 시작했지. 그때 저는 고민했죠. 집에 갈까? 볼까? 막 고민했어요. 나는 지금 3시간에서 30분 빼면 얼마 남아? 2시간 30분. 나에게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이 이제 딱 눈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지. 영화를 계속 볼까 말까. 봤겠어 말았겠어? 봤지. 왜 봤겠어요? 이게 아까운 거야 이게. 5만원. 둘이 돈이 얼만데 5만원. 돈 아까우니까 끝까지 보자. 보고 2시간 반 후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겠어? 집에 갈걸 후회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였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30분만 보고 극장을 나오면 여기 있는 이 5만원을 되돌려줘 안 되돌려줘? 안 되돌려주죠. 여기 이 5만원은 뭐야? 이미 이제 지출이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영화를 더 보든 안 보든 5만원은 이미 나하고 관계가 없는 돈이야.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영화를 더 볼까 집에 갈까를 고민할 때는 이 5만원을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뭐만 고려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둘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시간 30분 동안 영화를 봄으로써 내가 얻는 만족도의 크기하고 2시간 반 동안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도를 비교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간 거지. 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거야. 매몰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즉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인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매몰 비용은 고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비용이 주어지면 그게 매몰 비용인지 기회 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해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건 어때? 그러면 우리 교재도 있지만 기술 개발하는데 기업이 기술 개발하는데 4억을 투자했다. 지금 현재 4억을 투자했는데 아직 기술이 완결이 안 됐어. 개발이 채 안 됐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4억이 투자가 돼야 돼. 근데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3억의 이득이 발생한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시점은 요 시점이지. 4억은 투자했고 추가적인 4억이 더 투자돼야 되는 시점. 이때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3억이 이득이 발생해. 나는 추가적인 4억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5억이면 나는 기술 개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역시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미 4억은 투자했어. 그지? 내가 지금 투자를 계속하든 그만두든 4억은 회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4억을 더 투자해서 5억을 버느냐? 5억을 포기하고 4억을 세이브하느냐? 이걸 의사결정이지.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매몰 비용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채워봅시다 이제. 1장의 첫 번째 페이지 경제학의 개효 바로 나왔죠.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 먼저 희소성의 법칙 읽어봅시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희소성의 법칙. 따라서 이 희소성의 법칙이 모든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될 것이에요. 확인하시고요. 밑에 경제학이란 읽어봅시다. 1번 경제학은 주로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선택의 초이스의 문제죠. 이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야? 합리적 선택이죠.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됐고요. 페이지 넘기시고 4페이지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1. 합리적 선택이란 뭡니까?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3번을 바로 갑시다. 합리적인 선택을 또는 합리성을 다른 말로 최소 비용의 원칙 또는 최대 효과의 원칙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말은 어려운 거 아니죠.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일 것이냐 또는 주어진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낼 것이냐의 문제. 이걸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밑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자, 기회비용 정의 볼까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선택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2번, 합리적 선택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세 번째, 경제학에서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이해해보세요. 2번, 매몰비용 정의. 이미 지출이 확정돼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야. 여기 잠깐만요. 매몰비용의 포인트는 지출이 확정됐다는 겁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지출이 확정됐더라도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면 그건 다 매몰비용이 아니야. 매몰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뭐 식당이다. 식당에 또 의자를 쓸 수 있잖아. 의자를 못 쓰려면 뭐 해야 돼? 뭐 공장, 이 건물에 공장이 들어온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책상과 의자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 이 시설을 투자한 사람은 이 물건 값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받겠지. 갖다 버려야 돼. 따라서 여기 있는 책걸상의 비용은 매몰 비용이야. 근데 이 다음에 입점해 들어오는 사람이 학원을 운영한대. 그러면 이걸 그대로
되팔 수가 있겠지. 일부를 사준다면 어때? 그것은 매몰 비용이 아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 고정 비용은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지출이 확정됐다고 해서 또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야. 회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돼. 하단에 2번 합리적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은 됐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합리적 선택의 주체와 대상,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설명드렸으니까. 제일 밑에 박스를 봅시다. 경제행위의 대상,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 객체로 분류했습니다. 재화를 다시 자유재와 경제재로 나눠요. 거기에다가 별표 조그맣게 하나만 치세요.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 자유재는 뭡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존량이 무한하여 대가가 없이 획득이 가능한 재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한정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도저히 돈 주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화 어떤 게 있어?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기껏해야 공기 정도? 뭐 공기도 요즘엔 좀 안 좋으니까 맑은 공기를 돈 받고 뭐 이렇게 사고 판다 그런 얘기도 있죠. 해외 토픽에 보면. 아무튼 그 정도가 자유재가 되겠죠. 물은 자유재인가 아닌가? 이미 물은 경제재가 된 지 오래죠. 물 한 병의 값이 기름 한 사발하고 지금 거의 가격이 같잖아. 그렇지? 물은 자유재가 아닙니다. 자유재란 뭡니까? 결국 너무나 풍부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 경제재란 자원이 유한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따라서 우리가 경제학 강의 시간 중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재화는 다 뭘까? 경제재겠죠. 경제재. 페이지 넘기고요. 6페이지에 생산가능곡선이 나오는데 생산가능곡선은 원래는 경제학 후반부에서 배우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경제학 앞부분에 설명되고 있는 교재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유명한 몇몇 그 교수님들의 저서가 생산가능곡선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서가 이제 좀 쫓아가서 그런 건데 원래는 뒤쪽에 강의하는 게 맞아요. 다만 앞쪽에서 생산가능곡선을 설명하면 좋은 점이 여기에 있는 기회비용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나온 김에 생산가능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 자료는 다 받으셨어요? 자료? 그 자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좀 경제학 하다 보면 가끔씩 미분 또는 뭐 수학적인 개념 사용하는 경우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미분을 잘 안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또 공부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미분 개념 까먹는 분 계시니까 그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고 가끔씩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찾아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문제가 많아서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꼭 풀어야 될 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읽을 거리 좀 받으셨을 텐데 가능한 한 좀 수시로 많이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혹시 공부하신 지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생산 가능 곡선 봅시다. 생산 가능 곡선은 영어로 Production Possibility Curve라고 해서 PPC라고 부르는데 생산 가능 곡선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생산이 가능한 점들을 연결한 곡선. 그렇지?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한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니까 저 생산 가능 곡선은 최대한의 생산 능력을 또는 최대한의 생산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 되겠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의 경제가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 둘만 생산한다고 할 때 주어진 그 나라의 모든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X제만, Y제는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X제만 드립다 생산하면 한 이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거꾸로 X제는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드립다 Y제만 생산하면 한 이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해봐요. 만약에 X제하고 Y제를 섞어서 생산하면요. 아마도 이런 점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여기는 이 곡선, 이건 뭐가 됩니까? 주어진 한 나라 경제의 기술력과 자원력으로 X제와 Y제를 최대한 생산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있죠. 따라서
여기 지금 노란색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이 각각의 모든 점, 예를 들어서 A점, B점, C점은 전부 다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에요. 여기에 D점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E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D점은 생산 가능 곡선,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고, D점은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한 점인데, 이 D점은 현재의 기술력과 자원력으로 생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있는데 어때?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D점은 뭔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A, B, C 여기에 있는 점들에서는 어때?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E점은 어때요? E점은 생산 가능 영역 밖에 있죠.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이나 자원력 가지고서는 생산할 수 없는 점에 현재로서 생산이 불가능한 점을 얘기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A, B, C점처럼 높은 생산량이 가능한 경제가 하필이면 D점 상태에 머물고 있을까? 무언가 생산이 삐그덕대면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어떤 게 있을까? 자,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어때요? 예, 그럴 것 같죠? 실업이 존재하면 일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공장에 유휴 생산 설비 이런 거 존재하면요, 역시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유휴 생산 설비. 또 어떤 게 있을까? 지금 현재 파업 중이야.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 나라 경제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D점 상태를 여기 있는 B점 상태로 이동시키려면 어떤 일을 하면 될까? 그건 여기 있는 애들을 없애주면 되겠지. 파업을 종식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고 유휴 생산 설비를 줄여주면 그 나라 경제가 좀 더 효율적인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B점에서 E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이미 B점은 생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니까 추가적으로 E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 자체가 증가해야 될 거야. 그 말은 그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경제학에서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케이스 또는 한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말이 맞는지 봐봐. 첫째, 물건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똑같더라도 만드는 기술이 진보 또는 개선되면 되죠. 두 번째, 만드는 기술은 일정한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양이 더 풍부해지면 어때요? 생산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B점에서 E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기술 진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잠재적인 양이 증가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B점에서는 실업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실업이 없는데 B점에서 E점으로 가려면 고용이 증가해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밖에 없죠. 예, 인구가 증가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자본이 완전 고용되고 있는데 자본이 더 추가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교재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건 어때? B점에도 근로자가 100명, E점에도 근로자가 100명인데 B점에는 단순 근로자만 100명이 있고 E점에는 특이한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어. 예, 빌 게이츠가 한 명 있고 말이야. 정주영이 같은 한 명 있고 또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럼 어때? 노동자의 숫자는 똑같더라도 생산 능력은 훨씬 더 향상될 수가 있겠지. 예. 즉 뭐야? 노동자의 생산성 자체가 증가하면 훨씬 더 바깥쪽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해해 보세요. 그 내용들. 그 다음 여기 있는 생산 가능 곡선에 YJ, XJ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여기 접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할 때
A점과 B점을 통과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의 것의 길이, 세로축의 것의 길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의 다시요. PPC의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 잘 봐. A점하고 B점하고의 거리를 서서히 좁혀봐. 더. 굉장히 좁혔다. 나중에 만날 때까지 좁혔다. 그러면 이 노란색의 직선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 있겠지. 접선이 될 수 있겠지. 따라서 PPC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보니까 절대값으로 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델타 X는 뭐야? XJ의 생산량. 델타 Y는 YJ의 생산량. 그런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XJ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YJ의 생산량은 감소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뭡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XJ 양과 포기해야 되는 YJ 양의 비율. 이게 바로 PPC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3개고 요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XJ 생산 비용이 6이야. YJ 생산 비용이 2야. 그러면 XJ 하나 만들 돈으로 YJ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3개까지 만들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XJ 하나의 생산 비용을 마지널 코스트 X, 물론 이거 나중에 배워요, 개념을. YJ 하나의 추가적인 생산 비용을 마지널 코스트 Y라고 한다면 마지널 코스트 Y분의 마지널 코스트 X를 한번 해봅시다. 자, XJ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 돈이? 6원. YJ 하나 만드는데 2원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야? 이 값은 3이 되지. 3. 그런데 6원 가지고 XJ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1개. 6원 가지고 YJ를 만들면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MCY분의 MCX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일부러 답을 끌어냈어요. 이와 같이 PPC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XY라고 해서 한계 변환율이라고 불러요. 한계 변환율은 PPC의 접선의 기울기이자 델타 X분의 델타 Y 이퀄 MCY분의 MCX로 표현이 되는데 도출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얘는 언제 나오냐면 생산자 이론할 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일반 균형 분석할 때 또 한 번 나올 거야. 그때 가서 반복할 거예요. 요 그림을 한 번 더 그릴 겁니다. 여기 YJ, 여기 XJ. 자, 여기에 생산 가능 곡선이 있다.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이 점을 C점, D점, E점, F점이라고 해볼까요? 자, A점은 어떤 상태야? 이 나라 경제가 XJ는 하나도 안 만들고 Y점만 드립다 만들고 있지. 자, A점 상태에 이 나라가 머물고 있으면 이 나라 국민들은 XJ는 소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Y점만 소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XJ가 먹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XJ를 하나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A점에서 어디로 와야 돼? B점으로 와야 되겠지. B점에서 수평선을 그으면 이렇게 XG를 하나 더 먹고 싶다. 그러면 C점, 또 하나 더 먹고 싶다. D점, 또 하나 더 먹고 싶다. E점, 하나 더 F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봐봐. A점 상태에서 B점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XJ 생산량은 몇 개가 증가했어? 하나가 증가했어. 그런데
주어진 최대한의 yj 생산점에서 xj를 하나 더 생산했으니까 yj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얼마만큼? 요만큼 감소했어요. xj를 하나 더 생산하기로 결정하니까 이번에는 yj가 이만큼 감소했고요. xj를 하나 더 생산하기로 결정하니까 yj가 이만큼 감소했고, 또 하나 더 생산하기로 결정하니까 yj가 이만큼 감소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산하니까 이만큼 감소해. 그러면 우리는 xj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부터 추가적으로 xj를 하나씩 더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기 세로에 있는 이 길이만큼의 yj를 자꾸자꾸 포기해야 되는 거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야? 기회비용의 개념 아닙니까? 결국 xj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yj로 치면 요만큼, 또 xj 추가적인 한 단위의 생산 비용이 기회비용으로 yj는 요만큼, 또 한 단위에 대해서는 요만큼. 따라서 지금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에는 특정 제품의 추가적인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점차 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회비용이 체증하고 있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요렇게 할 때 xj 요만큼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요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가십니까? 거꾸로 yj 요만큼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xj를 요만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결국 여기 있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뭘 얘기합니까? xj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해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네, 기회비용을 의미해요. 이걸 통으로 좀 다 기억해 보세요. 다 기억해요. 중요한 거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자, 칠판에 있는 이 생산 가능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그스름하게?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제 볼록해요, 오목해요? 그건 보는 방향에 따라 그때 달라요. 그치? 자, 저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생겼어? 볼록해, 오목해? 이게 원점에서 쳐다봤는데 볼록해, 이게? 오목하지?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 바깥쪽에서 봤을 때 볼록. 다시 한번, 일반적인 칠판에 있는 저러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을 향해서 오목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림을 안 주고 말로 문단 말이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기회비용이 증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A점과 B점, C점에 각각 접선 그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MRT, 한계 변환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기회비용이 체증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계 변환율, MRT도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원점의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은 기회비용이 체증하고 한계 변환율 MRT도 체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지우면 만약에 거의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들지만 XYZ 했을 때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기거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높이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이렇게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기회비용이 일정하고 동시에 한계 변환율 MRT도 일정하죠. 어떤 기울기로? 이 기울기로. 그치? 요게 MRT가 되겠지. 여러분,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자체의 기울기 아니야? 그치? 이런 경우에 어때요? 그럼 바로 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어떻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점에 볼록한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기회비용이
감함을 의미하고 동시에 한계 변환율 MRT도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이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생산량을 자꾸 증가시키면 추가적인 비용이 점점 싸진대. 그런 물건이 있을까? 궁극적으로 그러기는 매우 힘들어요. 따라서 이런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기가 매우 힘들고 일반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무역론 파트에서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목적이라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아까부터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첫째, 생산 가능 곡선 상의 한 점과 내부의 한 점과 바깥쪽 한 점의 의미의 차이. 그 다음 내부의 한 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 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상의 한 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조건의 차이. 그리고 MRT의 개념, 기회비용과 MRT, 체증, 불변, 체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요 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 작은 1번 생산 가능 곡선의 개념이요. 생산 가능 곡선이란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를 동그라미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한 생산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 그 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그 그림 보세요. A, B, C점에서는 효율성이 모두 동일해. D점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죠. D점을 A, B, C점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실업을 감소시키거나 유휴 공장 설비를 줄이거나 화업을 종식시키거나 그러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A, B, C점을 E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술 진보나 인구 증가나 자본 축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른쪽 페이지 한계 변환율. 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다른 시험 문제를 낼 때 같이 지문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한계 변환율은 뭡니까? X제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소시켜야만 하는 Y제의 수량.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 X제 생산의 기회비용.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뭐라고요? MRT XY. 어떻게 나타냅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책에 돼 있죠. equal 이라고 써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 여기 지워졌네요. MRT는 델타 X분의 델타 Y. equal 뭐라고 써야 돼?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이지만 동시에 그렇죠. 마지널 코스트 Y분의 마지널 코스트 X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법칙이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만은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원점에 볼록, 아니죠?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제품의 기회비용은 점차 체증하고 동시에 한계 변환율 MRT도 체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지, 그지? 다 됐어.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그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추가시키세요. 생산 가능 곡선의 바깥쪽 이동 요인이라고 쓰세요. 생산 가능 곡선의 바깥쪽 이동 요인. 자, 큰 타이틀만 봅시다. 첫째, 기술 진보. 맞지? 쭉 내려가서 둘째, 생산 요소의 보존량이 증가하면 된다 그러는데 첫 번째, 천연 자원의 발견. 어때? 제주도 앞바다에서 새로운 유전이 개발됐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겠지.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했다. 그럼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증가, 인구가 증가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거나 그러면 또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생산성의 제고. 생산성을 제고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맞아, 틀려?
요 문장은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던 문장이죠. 여러분,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말이 기존에 부족했던 이 생산성을 기존에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달성하지 못하고 있던 생산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존에서 발휘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생산성이 확보된다는 것인지 의미상 정확하지 않잖아. 그치?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문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지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지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 시험 지문 1번부터 5개 중에 얘 말고는 틀린 게 없다. 그럼 어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지만 얘 말고도 다른 지문이 틀린 게 있으면 얘를 맞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왜?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9페이지 경제체제와 자원배분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세요. 1번이 뭐야? 화시 어디야? 화시.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1번이 화세 문제죠. 2번이 화우의 문제, 3번이 포훔의 문제. 그치? 10페이지 경제체제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생략합니다. 여러분 거기 2번에 보면 경제체제에 구분해서 칼 막스의 경제발전 5단계, 이건 뭐 상식이죠. 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근세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11페이지 경제체제의 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쭉 내려가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 우리가 경제학 강의 중에 다루는 모든 경제체제는 뭐야?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했죠. 다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든 국가가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의 계획이나 간섭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나라는 거의 없죠. 예,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고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펼치고, 결국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 가격 기구를 신봉하되 사회주의의 이념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 페이지에 혼합경제체제라고 불러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예가 되겠죠. 됐습니다. 2장 경제학의 방법론. 경제학의 구분이요. 경제학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실정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정경제학은 1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2번 규범경제학은요, 일정한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즉 실정경제학은 있는 현실을 고지고대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거야. 규범경제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개입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 개입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실정경제학은 보통 무엇이면 무엇이다의 명제로 이루어져요. 실정경제학은 주로 무엇이면 무엇이다의 명제로 이루어져. 거기 예를 한번 볼까? 통화량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더라. 임금이 상승하니까 고용량이 감소하더라. 예, 이게 바로 실증경제학적 명제. 그렇다면 규범경제학적 명제는 뭡니까? 보통 무엇이면 무엇이어야 한다. 예, 이게 바로 규범경제학의 명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폐암 환자의 80%는 흡연자이더라. 이거는 규범경제학적, 실증경제학적. 어디의 명제? 실증경제학적 명제. 따라서 폐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연운동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하면 규범경제학적 명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이죠. 넘길게요. 14페이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와 거시 구분은 뭐 상식적인 거지만 나중에 거시경제학을 들어갈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넘기고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에 경제이론, 경제사, 경제정책론 읽어보시되 하단에 저량과 유량이라는 박스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치시고요. 그걸 잠깐만 좀 봅시다. 유량 플로우 개념이고요. 저량 스탁의 개념인데
경제학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은 유량 아니면 저량이에요. 유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변수야. 반면에 저량은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경제 변수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 욕실의 수도꼭지는 물을 틀어놓으면 1분에 1리터의 물이 나온다 라고 말하면 유량이야 저량이야? 그건 유량이 되는 거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 바깥에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와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말이야 욕실에 욕조에 물이 3분의 2쯤 차 있다. 그건 뭐야? 저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나? 지금 호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현금의 액수라고 하면 유량이야 저량이야? 저량. 한 달 용돈 얼마입니까? 하면 유량.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저량. 작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 유량.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런 건 어때? 대한민국의 통화량. 그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의 규모니까 뭐야? 저량 개념이 되는 거죠. 작년도에 발행한 신규 화폐액 하면 유량 이렇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외채 규모 저량입니다. 2005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2005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국민소득은 유량 이렇게 되는 거죠. 수출액과 수입액 다 유량. 밑에 예를 볼게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외환 보유고 전부 다 유량입니다. 그 중에서 통화량과 외채에 주의하세요. 통화량과 외채. 그 다음 유량 개념,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 수입, 소비, 투자, 수요, 공급 전부 다 중요하네. 다 유량 개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학에서 유량 개념이 훨씬 더 많지 저량 개념보다는. 됐습니다. 넘길게요. 16페이지 경제이론의 정립과정. 경제이론이란 뭡니까? 복잡한 경제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해서 여러가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뭐 다 아는 얘기고. 1번, 2번. 경제이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립되는데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다. 연역적 방법은 뭐야? 일반적인 원칙을 정립한 다음에 구체적인 현실에다가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고요. 귀납적인 방법은 뭐야? 다양한 현실에서부터 데이터를 종합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는 방법. 이게 귀납적인 방법이죠. 어려운 거 안 읽어보고요. 밑에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 조그맣게 별표 하나만 치시고, 인과의 오류란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인과의 오류야. 그냥 우연한 시간적 선후관계에 불과했는데 그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예가 뭡니까? 오비일학. 오비일학의 예. 한문을 쓸 줄 안단 말이지. 오비일학.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툭 나니까 배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아하, 이게 배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까마귀가 날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과수원의 배를 다 떨어뜨리려면 까마귀를 다 날려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즉 뭐야? 인과관계란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구성의 오류는 뭡니까? 그건 부분적으로만 옳은 사실을 전체적으로도 옳은 사실인 것처럼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구성의 오류예요.
구성의 오류. 제 선배 중에 말이야, 군대에서 고참한테 심하게 맞고 제대한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를 늘 이렇게 괴롭혔던 고참이 뭐 뺨인가 이마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대. 근데 그 선배는 제대한 이후에도 이마에 점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이유 없는 적개심에 불타는 거야. 왠지 나쁜 놈 같고 말이야. 왠지 이렇게 폭력적일 것 같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점이 있는 사람 만나면 여기 깨져, 이거 사업이. 안 하는 거야, 삐져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한두 번 경험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라는 사실을 모든 경우에로 지나치게 과장해서 확대하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죠. 우리가 대한민국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을 평가하는 말들이 있잖아. 그런 거 있죠. 경상도, 뭐 저도 이렇게 고향이 경북이지만 경상도는 뭐야? 무식하다. 뭐 그런 거 있지, 왜. 이게 선입견이지만. 충청도는 느리다. 느리다. 뭐 전라도는 뭐야? 전라도는 뭐지? 뭐 좀 이렇게 뭐야? 폭력적인 사람이 많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서울은 뭐 되게 뭐 약삭빠르다. 뭐 이런 거. 강원도는 뭐죠? 강원도는 느리고 무식하단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지. 어? 그런 게 다 뭡니까, 알고 보면. 이게 구성의 오류란 말이야. 예. 개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두 명의 사람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경제학의 분석 방법, 정태 분석과 동태 분석.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동태 분석. 일정한 시점에 서로 다른 두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정태 분석. 무엇이 더 간단할까? 당연히 정태 분석이 간단하고 동태 분석이 좀 복잡하겠죠.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분석은 다 정태 분석이 될 겁니다. 아주 간혹 동태 분석하기도 하죠. 그 다음 페이지.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 부분균형 분석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시장을 분석한다고 할 때 맥주 말고 다른 시장도 맥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맥주 회사 사장이 돈을 꿔가지고 사업했어. 그러면 금융시장의 현상이 맥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맥주랑 유사한 관계에 있는 소주 시장이나 양주 시장도 맥주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런데 맥주 시장은 맥주 시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분석하고 다른 시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야? 부분균형 분석. 고려해야 될 모든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반균형 분석. 좋기는 일반균형 분석이 좋겠지만 일반균형 분석은 복잡하겠지.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분균형 분석이 되고요. 미시경제학 제일 후반부에 가면 일반균형 분석을 일부 다룹니다. 됐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참고 옆에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만 치시고요. 걔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 경제이론의 표현 방법,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수학적인 방법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사용하기도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었다 합시다.